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지난주에 휴가 간 더마카를 대신해서 JB타임즈 꾸며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노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먼저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초선 의원 강연에서 딴지일보가 민심을 보는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보도가 되면서 어제 화제라고 할까요? 논란이라고 할까요? 좀 됐는데 두 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가벼운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네. 네. 이게 사실 뭐 이게 적절한 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특히나 이제 여당 대표가 특정 커뮤니티를 보면서 민심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정청래 대표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 안에서도 불만들이 꽤 있어 온 바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잘 보조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네. 특히나 해외 순방 갔을 때 뭔가 당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지적들이 꽤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러한 결국 배경이 특정 커뮤니티로 민심을 판단하는 것 때문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좀 다양한 것들을 보시면서 민심의 척도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이야기에서 보면 지지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 특히 지지자. 로 국한에서 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은 캐치볼 파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 당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추수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당원의 어떤 분포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정 당원의 모임과 생각들이 반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원 중심의 여론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딴지일보가 민심을 보는 척도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딴지일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한다라든가 딴지일보에 매몰된 건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이제 모든 정당들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도 그렇고 지지자들의 커뮤니티에서 여론 동향을 당연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당직자들이나 보아진들이나 약간 모니터링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어쨌든 뭐 약간 이제 뭐 부적절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김은희 기자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다 100% 동의하고 다만 이제 이게 다른 것들과 좀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 좀 어려운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민초 그 비공개 워크샵에서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했던 것도 본인이 그만큼 인연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했다는 차원에서 뭐 부적절합니다만 또 이것 때문에 막 정청래 의원이 마치 그러니까 대표가 딴지일보만 보고 뭐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실제로 어떤 정치를 하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가장 좀 문제의식을 느꼈던 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잘못하긴 했는데 그걸 이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비판을 한단 말이죠. 개혁신당은 펜코 보고 정치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그거 유튜버 보고 정치하잖아요.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사실은 이게 모든 정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 이제 어떤 대중 정치로서 두루두루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 너무 특정 성향의 사람들의 목소리만 과대표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정당 어떻게 보면 또 전 세계적인 주요 정당들이 많이 겪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 중에 하나인 건데 마치 이제 정청래 대표의 잘못된 말을 두고 보수 야당들이 막 엄근진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쥐들은 뭐라고 약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생각 확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 눈에 들보는 못 본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사실 정청래 대표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난 딴지를 본다. 그래서 그거에서 논의하잖아요. 딴지만 보는 게 맞냐 토론을 하는 건데 네. 뭐 국민의 같은 경우 우리는 극우 유튜브 보고 정치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항상 같이 가고 있잖아요. 개혁신당 언제 자기네 펜코라고 펜코 대통령 인정한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자기가 안 한다며. 근데 항상 거의 그게 여론 따라가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저는 아무튼 참 이 정치가 어디까지 후퇴하려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 얘기를 해보죠.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의 김혜지 의원 비하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평가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애초부터 공직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건데 박민영 같은 인간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자꾸 설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언어만 좀 소화해 주시고요. 네. 박민영 대변인이 사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게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문영배전 헌재소장 대행에 대해서 그 음란물 관련 댓글 달았다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논평 썼다가 이것도 논란돼 이거 박민영이거든요. 그랬다가 이게 사실이 아닌 걸 밝혀져가지고 논평 철회하고 그다음에 원내 수석이 대신 사과했나? 박민영 좀 늦게 사과했고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 전에 그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도
그 일베 관련해서 커뮤니티 용어 쓰고 막 그런 잘못되고 부적절한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점이 지적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무슨 동생하고 똑같은 아이디를 공유했던 거다. 내가 쓴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가지고 이게 해명이 맞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민영이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원래 바른정당 출신이었고 이제 이준석 대표 시절에 나국대를 통해 가지고 발탁됐던, 처음에는 뭔가 보수에서 좀 젊고 할말하는 약간 이제 그런 식의 노선을 가다가 중간에 이제 친윤계 쪽으로 갈아타게 되면서 보통 이제 전선 넘어오신 사람들이 극렬하게 이렇게 좀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번 발언은 진짜 평가할 가치가 없는 게, 애초에 그 나갔던 유튜브 채널도 이분도 되게 생계형 극우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원래 이제 맥심 모델하던 분이었는데 바꿔가지고 막 부정선거도 옹호하고 무슨 뭐 내란도 옹호하고 뭐 아무튼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안티페미니즘 성향도 장난하고 말도 안 되는 채널 나가가지고 그 미디어 대변인 왜 만들었습니까? 뭐 무슨 당에 이 소속된 사람들이 다른 채널 미디어 나가가지고 당론에 어긋나는 말을 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우리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당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 당 미디어 대변인이 유튜브 나가서 한 얘기는 당론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 당론이라는 게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일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공론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 사의도 반려했어요. 처음에 사과도 안 했고 하루 지나서 뒤늦게 논란이 커지자 최윤석 대변인이 그날 아침에 그거 좀 부적절하죠라고 이야기하니까 뒤늦게 사과했거든요. 그러고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장동혁도 사의를 반려했어. 뭐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은 사퇴시키고 미디어 대변인 사의는 반려하고,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원장에겐 차갑고 내 미디어 대변인에게 따뜻한 어떤 그런 차가운 도시남자가 된 건데, 아무튼 장동혁 대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극우 기조로 가고 있나, 정말 이제 극우의 힘이란 말이 딱 맞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뭐 강훈식이 워낙 격렬하게 말씀을 거의 해주시고 뭐 랩을 한 것 같은데 예. 네. 뭐 그 정도로 문제적 발언이어서 가구신 기자가 비판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박민영 대변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걸 다 떠나가지고 비례대표를 2번이나 하는 경우들이 흔하진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뭐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 그것을 장애인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가지고 소수성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끌고 가면서 막말을 했다라는 지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혐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본인은 스스로 지금 이게 혐오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본인의 발언이 얼마나 여전히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례 여러 번 한 사람은 뭘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례 여러 번 했었고. 그렇죠.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관례라고 하는 걸 깼다라는 이야기들은 꽤 지적이 나오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로서만 뭐 한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지점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거는 뭐 용해인 의원도 있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뭐라고 할까요? 적절하진 않다라는 식의 비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아주 강하게 저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크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또 이제 그 장동혁 대표는 이영풍 TV 라는 데를 좀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유튜브 채널을 나갈 때 국민의힘 무슨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뭐 내부적으로 정확히 어떤 구체적 기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여기서도 지지층들이 많이 보는 데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근 어쨌든 결이 좀 잘 맞는다, 내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송들이 채택이 되는 거고, 나가서 또 이제 선 넘는 발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게요. 저희 프로 안 나와서. 네. 예전에 나오셨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 당대표 되시기 전에는 고정 출연했었죠. 그러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장동혁 대표 친한계 일대. 이제 저는 이게 너무나 이제 비슷하다. 장동혁 대표가 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했을까? 사실 두 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개파를 바꿨고요. 바꾸면서 굉장히 발언들이 세졌고요. 그러면서 별로 자기 편이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사실 친장이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쨌든 측근으로 한 명이라도 좀 데리고 있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박민영을 이렇게 챙겨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종묘 갔죠. 한강버스 갔죠. 어제는 광화문 광장을 했습니다. 이 행보를 일단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제 회의에서 본인이 서울시장 나가지 않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던데요. 보도였죠? 네. 예, 이제 그럼에도 그리고 불구하고 전에 뉴스공장 나가서는 출마할 생각 없다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또.
네, 근데 사실 뭐 지금으로서의 출마할 생각이 없는 것과 앞으로 상황상 주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정치인들의 변화들을 봤기 때문에 그걸 닫아두고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정권 초에는 대통령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리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옆에서 서포터하는 형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이팽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인이 책임지고 이것저것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돋보이는 건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을 좀 드러내는 행보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나 각이선은 그러니까 야권과 각선은 이슈에 있어가지고 전면에 계속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꼭 서울시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존재감을 계속 좀 드러내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의 활용법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직접 참전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부적절하고.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한테만 맡겨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권에서 좀 최대한 오세훈 시장을 압박하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어떤 층위에서 좀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김민석 총리는 활용하기 괜찮은 카드다. 사실 지금까지 김민석 총리 역할로는 약간 붕 뜬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점에 있어서 적극적 명분도 있고 뭐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서 오세훈 시장을 압박용 카드로 쓰는 것도 괜찮다. 여기에 더해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도 본인이 계속 뉴스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도 있고 본인이 서울시장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물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을 나갈 거냐 아니면은 뭐 서울시장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고 차기 당대표를 노릴 것이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 사실은 말로는 서울시장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견제 카드로 계속 나가게 된다면은 실제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다양하게 옵션이 또 열리는 겁니다. 그때 돼가지고 뭐 다르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원래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김 총리 입장에서도 본인의 어떤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나쁠 것이 없죠. 그리고 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을 맞서갖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선을 넘거나 뭐 표현이 잘못됐거나 뭐 그렇게 과하게 좀 실수한 것도 아직까지 헛발질도 엄청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병민 부시장이 SNS를 이렇게 굉장히 좀 날을 세웠는데 오세훈 시장 때도 좀 답답해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본인도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뭔가 비판을 하면 할 때마다 정쟁이다라고 또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대응이 딱 정해졌는데 이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제 물타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쟁화를 오히려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쟁이 아닌데 이거 정쟁화하는 너네가 나쁜 거야라고 하면서 정쟁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지금 판에서 본인이 어쨌든 치적을 쌓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답답함도 있겠지만 동시에 본인도 계속 뉴스의 중심에 있잖아요. 지금 종묘권 세운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그 감사의 정원 그거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것과 가지고 이제 공방을 하게 되면서 지지층한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다 보니까 오 시장 차원에서도 뭐 김민석 총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 구도를 만들어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서울시정만 생각하는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서울시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인데 이 저 나쁜 민주당 정권이 나를 뭐 압박하려고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지방선거 얘기도 먼저 꺼내는 거고 나쁘지 않은 거라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 선거판이 커진다고 치면 서울시장 선거판이 완전히 원래 이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공중전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게 판이 그거 더 커지게 된다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결국 구도 싸움이라고 하는 건 내년 선거 즈음에 어떤 이제 구도가 만들어질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 그건 사실은 하늘에 맡겨두고 각 레이스를 뜨고 있는 것으로 하늘에 보이긴 맡겨두는 게 하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큰 바람이 불어야지 생기는 구도이지 않습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야권에서는 정권 심판으로 들고 오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여권에서는 계속 잘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사실 내년에는 굉장히 큰 또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만에 하나 트럼프가 중국 시진핑을 만나고 그 이후에 어떤 또 행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판들이 어떻게 흔들릴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것일 거고요.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각자 이제 움직이는 것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으로 나를 세우면 세울수록 사실 명태균 이슈가 지어진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구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특검이 뭔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의 시한부분가 저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미 기소를 좀 전제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설사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1심 유죄가 나오기 뭐 1심에서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정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끼워 넣으면서 내가 받고 있는 것은 정치적 박해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쭉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 보면 딱 그림이 일단은 지금까지 하면 그림이 그려지는 게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정권 심판의 일환으로 서울시장에 투표해달라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민주당은 서울시정 심판 쪽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판을 이렇게 네. 좀 그러니까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판이 커지는 과정에서 그걸 키우는 주요 의제들이 시정 심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그러니까 원래 서울시장으로서 오세훈 시장이 유리한 판을 짜려면은 10.15 그 부동산 대책 이후로 나와 있는 부동산 관련으로 쭉 이제 끌고 가는 게 정권 심판에 조금 맞는 의제인데 지금 한강버스부터 시작해갖고 종묘도 그렇고 감사의 정원도 그렇고 시정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판이 커지니까 오 시장이 단기간으로 보았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 명태균 이슈가 지어진다는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놓게 되면은 이 정권 심판이라는 큰 이 전체적인 구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공중전이 물론 선거 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한테 결코 나쁘지 않다. 오히려 민주당한테 불리한 이슈를 조금 접고 오세훈 시장을 좀 더 공격할 수 있는 점에선 민주당도 나쁘지 않게 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당장 한국일보에서는 이제 외로운 오세훈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던데요. 야권에서 너무 오세훈 시장을 도와주지 않고 이게 공중정 이슈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요. 근데 사실 근데 그와 별도로 이게 정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과연 이제 옳으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게 안전 이슈이긴 하거든요. 뭐 세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각자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전 치열하게 논쟁이 붙을 수 있는 물론 제 입장이 있긴 합니다만 논쟁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쟁이라는 식의 대응을 하면서 이걸 안일하게 만약에 보게 된다면 진짜 심각한 인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왜 안전 문제까지 정쟁거리 삼냐 이렇게 아니 얘기를 근데 하잖아요. 그가 안전 문제가 유발하는 게 멈춰는데 누군데, 좀 그거는 정말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아무튼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자꾸 뭐 기승전 이건 정쟁이야라고 하는 거가 이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과연 그게 먹힐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본질이 희석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전관리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거에서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의 모든 언행에는 당연히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시설사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안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은 드러난 거잖아요. 아니 중간에 안전 문제 때문에 한 달간 쉬어놓고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한다며. 근데 또 지금 또 사고가 난 거잖아요. 진짜 그 82분이 이제 수심 얕은 곳에서 이제 안전하게 다들 빠져나오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에 하나라도 정말 이 저희 다 굉장히 아픈 그거 과거의 경험들을 갖고 참사들이 있잖아요. 있었으니까. 네, 그런 참사의 기억을 아직까지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되게 정말 자칫하면 잘못될 뻔 수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처음에 말도 안 맞아. 처음에는 항로 변경 없었다면서요. 근데 그다음에 다음날 조사해봤더니 항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게 신뢰가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강버스 저희가 다 잘 대처하고 있고 뭐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런 스스로의 말잔치만 하고 있는 게 과연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뜨거워지고 있죠. 아무튼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예, 벌써 예열이 되고 있다라고 일단 정관 정리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집단 성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들 징계를 검토한다. 평검사로의 강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두 분의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니까 두 명은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아무튼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사의가 표명이 이어짐으로써 강등 아닌 강등 효과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정부가 말하는 게 뭐 이런 효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강등 이야기가 못 벗어라라고 하는 간접적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사실 그렇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검찰이라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 여론보다는 검찰 내부 여론을 신경 쓰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의 경로에 있어가지고는 검찰 내부 조직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굉장히 그 퇴직 이후의 삶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양새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계속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아마 강등이 2명으로 안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모양새가 이어지게 되면 정부로서는 더 이상의 확장 조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확진 조치 없을 거다. 지금 이제 뭐 줄사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봐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슈를 너무 크게 만들면 약간 긁어부스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권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이쪽으로 좀 매몰되는 측면도 있고 자꾸 이제 프레임이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어떤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대중들이 특히나 이제 중도층 이런 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틀을 보게 되면은 조금 부적절하다, 좀 비판적인 여론이 조금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여권에서는 이걸 막 검란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들 뭐 징계하겠다, 다 이제 뭐 옷 벗어라 이렇게 하고 압박 수위를 너무 높이게 되면 다시 이제 이슈가 이쪽으로 확 방점이 쏠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굳이 판에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검사들의 부적절한 것들을 당연히 뭐 비판도 하고 뭐 지적도 해야겠고 뭐 바꿀 것도 바꾸고 뭐 굳이 옷 벗어 나겠다는 사람도 말릴 필요 있겠습니까? 그때 다 윤석열 정권 때 다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인데 뭐 이제 사람들 나가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들 정관예우 받고 뭐 변호사 돼가지고 돈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나가라고 해요. 근데 유달리 모토가 오늘 예.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와 우리 징계할 거야 뭐 다 너네 다 이렇게 할 거야라고 압박을 막 해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 굳이 독립투사 만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다. 마치 이게 뭔가 정의와 뭘 위해서 싸우다가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못하고 결국 옷을 벗은 정의로운 검사들로 만들어줄 필요가 1도 없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프레임해가지고 장사할 텐데 그 사람들 변호사 할 때 개업할 때 장사할 때 도움되는 스펙을 굳이 여건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고수위는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그 이들을 두둔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말도 못하냐. 그다음에 성명 내용 봐라. 요구사항이 경위와 법리 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건데 그런 얘기도 못하냐. 입틀막이다. 이렇게 지금 두둔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선 특히나 공무원들이 뭔가 정치적인 자유가 굉장히 적잖아요. 많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사분들이 어떤 단체적인 성명 같은 것들을 좀 인정을 해주고 그 기준을 한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사나 이런 쪽으로. 네, 교사라든가 일반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 항상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뭐 하나만 하면은 정치적이다,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너네 왜 단체로 뭐 하느냐, 뭐 하면서 엄청 압박하고 징계 압박하잖아요. 근데 검사들은 항상 여기서 비껴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래, 너네 할 말 있으면 해라. 다만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비판도 당연히 받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것도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성명 냈는데 이거 갖고 뭐라고 하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명을 어쨌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걸 토론해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앞으로 특히 국민의힘이 검사분들 굉장히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이 그 기조를 이어가서 우리 교사들과 일반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도 폭넓게 우리 보수 야당이 인정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구신 기자 쇼미더머니 참가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댓글에 달리는데요. 에미넴이냐면서. 그 과구신 기자는 뮤지컬을 좋아해요. 네. 힙합보다 뮤지컬로. 뮤지컬로. 네. 그러니까 저런 면 때문에 검사들의 주장이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들을 말도 사실 국회에서 혹은 삐딱성 정의를 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럼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수사했느냐 혹은 다른 공무원에서 어떤 잣대를 들이댔느냐에 대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검찰의 과거사부터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원론적으로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의 검찰이 그런 여론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지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계속 좀 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인들의 정당성만 이야기하면 과연 어떤 시민들이 뭐 그래 그렇구나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좀 두 분의 진단을 좀 종합을 하면 진짜로 징계를 한다기보다는 압박용이다. 그죠?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드시면 그 옷 벗으시든지 뭐 이 메시지가 강하게 깔려 있는 압박용이다 이런 진단이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전선이 넓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접한 것도 그렇고요. 이게뿐만 아니라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게 실제 징계로 갔을 경우에는 뭐 검사들이 당연하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소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과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제 제기했던 검사가 졌다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좀 뭐 불안 아닌 불안 혹은 걱정 아닌 걱정이 있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확전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호흡 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검사징계법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는 파면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요거를 손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이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명분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쨌든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일종의 좀 특혜를 보고 있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또 어쨌든 좀 안정성을 위해서 뭐 필요했기 때문에 입법을 했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가 오랫동안 되면서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도 불체포 특권 포기 이유가 나오는 게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 거잖아요. 검사들의 지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든 개정을 하든 검사들만 파면을 굉장히 어렵게 혹은 탄핵으로만
가능하게 이렇게 해두는 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쪽에서 이걸 또 가지고 역시 이 검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징계법을 바꿔가지고 압박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의로운 검사들을 사악한 이재명 독재가 정권이 탄압하는구나. 이거에 또 약간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정무적으로 섬세하게 추진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헌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검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사법부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준 사법기관이라고 주장을 그러니까 하죠. 사실 그게 틀린 논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렇죠. 그냥 그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예 신분이 다른 것처럼 대우해 왔던 과거의 전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검찰개혁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요. 뭐 지금 시점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오해받는 모양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꾸준하게 과거부터 해왔던 이야기인 것이고 오히려 검사와 관련돼 있는 직무 일탈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 법 때문에 제대로 처리를 못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이거는 이번 기회가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외화로 해가지고 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지 않고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주장이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좀 해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근데 개정이 한번 필요하긴 했어요. 검찰청도 폐지되고 어쨌든 기관이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행정적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한 것도 법적 재정립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면 금지를 법으로 명시한 거는 이제 그 소신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신원을 보장해 준다 이 차원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업무 특성으로 고려하면 이래서 이제 각 부처에 있는 감사관이라든지 청문관 같은 경우도 그런 똑같이 보장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뭐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이면 이제 수사권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수사 업무를 하는 일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부 같은 경우에도 수사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감사원에서도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행동들을 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각 부처별로 이제 감사관이라서 내부 이제 부처 직원들 비리나 이런 것들을 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들도 그 독립적으로 소신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특사경이라고 해가지고 수사 업무를 하는 일반 공무원만이 아니라 그 논리면 사실 경찰은 그러면 독립된 수사를 해야 되는 존재인데 왜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분 보장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검사들이 굉장히 특별한 지위와 신분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과 전제를 가지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차 말하지만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헌법기관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입니다. 검사는 그냥 일개 공무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앞뒤가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제 보안 수사권은 물 건너갔다 이런 진단이 많이 나오대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여권 안에서는 특히나 보안 수사권의 일부 이제 호의적이었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여당 의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꽤 하던데요. 네. 물론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논의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검사들이 자기 무덤을 판 거죠. 그러니까 남은 이 유예 기간 동안에 보안 수사권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희도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앞서서의 이제 그 검수완 바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후에도 경찰에 너무 많은 업무들이 하중되어 있고 일선에서 현장에서 제대로 처리 안 된 사건들도 굉장히 많고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피해 보는 시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명분 삼아서 왜 검사들이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기 증명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제 논의에 대해서도 검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던 사람들도 그래 뭐 보안 수사권이 약간 그나마 그래도 조금 여지가 생기는 건데 지금 보여준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쟤네는 저 기득권 알량한 걸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저렇게까지 난리를 치는구나 하게 되면은 어느 시민이 어느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래 검찰 보안 수사권 필요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뭐 자승자박인데 뭐 누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네. 그리고 왜 저보면서 얘기하세요? 아니요, 검사들한테. 그래서. 그리고 끝내기 전에 이번 주 사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것들이 아닙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패스트트랙 1심 선고이거든요. 1심 저번에 구형이 있었고 예, 이번에 그렇죠. 선고 나오죠. 그 5년 10개월 그러니까 거의 6년 가까이 걸렸던 사건의 1심이 나오는 건데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가지고는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이 다 이 사건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에 하나 선고가 직이 날아가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근데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심이기 때문에 또 한 25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빨리 법원의 재판하라는 원칙대로는 빨리빨리 이야기를 늦은 만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네. 오랫동안 했었다. 진짜.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